빌붙을 생각 말고 이거 먹고 깨끗하게 떨어져. 시어머니가 1억 원짜리 수표 봉투를 제 얼굴 앞으로 던졌습니다. 남편은요, 글쎄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 앉아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 하면 로펌 붙여서 한 푼도 못 받고 길바닥에 나앉게 해줄 수도 있어. 5년 동안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을 제 손으로 직접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이 집안일이나 하던 년이라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도장을 찍었고 수표도 챙겼습니다. 대신 가방 속 녹음기에는 그날의 협박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날부로 다짐했죠. 이 사람들에게 다시는 없을 복수를요. 그 복수 지금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다시는 없을 복수를 다짐한 한 여성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 한복판, 예약도 쉽지 않다는 고급 한정식 집 앞에 내리자마자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이 저를 안쪽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니 넓은 룸 한가운데 놓인 원목 테이블 앞에 시어머니가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인사도 받지 않고 턱짓으로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앞에는 손도 대지 않은 찻잔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옆에 하얀 봉투 하나와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찻잔을 한쪽으로 밀어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바쁜 사람 오래 붙잡아 둘 생각 없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시어머니가 하얀 봉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여기 1억 있어. 그리고 이건 이혼 서류야. 시어머니가 서류 뭉치를 제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서류의 첫 장을 넘겨보았습니다. 단순한 이혼 신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도장이 찍힌 합의서에는 제가 남편의 재산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법원에 넘길 조정이혼 위임장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숙려기간도 협의 절차도 없이 단번에 이혼을 끝내려고 미리 다 만들어둔 서류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갑자기는 무슨, 우리 경준이가 어제 대표됐잖아. 이제 경준이한테는 회사를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사람이라뇨.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너도 알잖아. 지금 회사에 제일 큰 돈을 대고 있는 강 회장. 그 집 딸이 경준이를 좋아한다는 거. 둘이 결혼하면 투자금이 몇 배로 들어와. 회사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시어머니가 봉투를 집어 제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1억이면 너 혼자 먹고 살기에 충분하잖아. 빌붙을 생각 말고 이거 먹고 깨끗하게 떨어져. 저는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룸문이 열리더니 남편 경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경준이가 당연히 제 옆에 앉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준이는 제 눈을 한번 피한 뒤 시어머니 옆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경준이가 넥타이 매듭을 고쳐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냐고 물을 게 아니라 서류를 봐. 강 회장 쪽에서 투자금을 3배로 올리겠다고 했어. 조건은 하나야. 내가 강 회장 딸과 결혼하는 거지. 그래서 나를 돈 주고 내보내겠다는 거야. 경준이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회사를 생각하면 이게 맞아. 5년 동안 집안일 하느라 고생한 건 아는데 사업은 사업이야. 저는 경준이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집안일.
내가 5년 동안 한 게 집안일이었어. 그러면 뭐, 연구실에서 이것저것 만진 건 아는데 그건 보조 업무잖아. 핵심 기술은 연구팀이 개발한 거고. 시어머니가 경준이의 팔을 가볍게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됐어. 길게 말할 것도 없잖아. 얘야, 순순히 도장 찍어. 괜히 질질 끌면 서로 보기 흉해지니까. 저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5년 전 신혼집 작은 방 한쪽에 노트북 하나 놓고 밤새 설계도를 그리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제품이 터질 때마다 손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다시 납땜 인두를 잡았던 새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제 손으로 만들어낸 핵심 부품 특허가 지금 저 회사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가 한 일을 집안일이라고 보조 업무라고 불렀습니다. 경준이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여기서 네가 안 한다고 버텨봤자 달라질 건 없어. 우리 쪽 변호사가 대형 로펌이야. 네가 거부하면 재산 분할은커녕 오히려 너한테 빚을 씌울 수도 있어. 한 푼도 못 받고 맨몸으로 나앉게 되는 거지.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게 굴어. 1억 받고 조용히 나가는 게 너한테 최선이야. 저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다시 한번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경준이와 시어머니의 시선이 동시에 제 가방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합의서의 날일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위임장에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번졌습니다. 경준이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날인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잘했어. 이게 서로 편한 거야. 시어머니가 바로 직원을 불러 술을 시켰습니다. 차가운 유리잔에 술이 채워지자 시어머니가 경준이와 잔을 부딪혔습니다. 이제 됐다. 눈에 가시가 빠졌네. 두 사람은 제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도 서로 잔을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1억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조용히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경준이도 시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게 던져준 푼돈이라고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방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식당에 오기 전부터 켜둔 소형 녹음기의 전원 버튼을 조용히 눌러 껐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 경준이의 협박, 그 모든 목소리가 이 작은 기계 안에 빠짐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인사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룸문을 열고 나가는 저의 뒷모습을 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한정식 집 복도를 걸으며 가방 끈을 어깨에 단단히 걸었습니다. 한정식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현관 바닥에 커다란 검은 쓰레기 봉투 4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입구가 제대로 묶이지 않아 안에 든 것들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제 블라우스, 스카프, 구두, 화장품 파우치, 전부 제 물건이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옷장은 텅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 놓아두었던 제 물건들도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정식 집에서 저를 붙잡아 두는 사이 누군가 제 물건을 죄다 쓸어 담아 봉투에 쑤셔 넣은 것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보다 먼저 들어와 있었는지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짐 다 싸놨으니까 빨리 들고 나가.
저는 대답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혹시 빠진 물건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시어머니가 슬리퍼를 끌며 제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뭘 찾는 거야? 설마 남의 집 물건 가져가려는 건 아니겠지. 시어머니가 제 가방을 노골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방 지퍼가 열려있는 쪽으로 고개를 숙이더니 안에 든 것들을 눈으로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귀금속이나 갓 나가는 거 몰래 챙기면 안 돼. 이 집에 있는 건 전부 우리 경준이 거니까. 저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무시하고 안방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제 속옷 몇 장이 구겨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서랍장을 열 때마다 목을 빼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준이의 목소리와 함께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거실로 퍼졌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내일 취임식 끝나면 이사 올 때 인테리어를 좀 바꿔도 되고. 경준이가 여자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긴 생머리에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건 여자였습니다. 강 회장의 딸, 투자자의 딸이자 남편이 저 대신 선택한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거실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뷰가 진짜 좋다. 커튼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촌스러워. 경준이가 여자의 등에 손을 대며 부엌 쪽을 가리켰습니다. 주방도 넓으니까 마음대로 바꿔. 다 내 취향대로 해.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가 거실로 향했습니다. 어머 왔어. 어서 와. 우리 며느리 얼굴 좀 보자. 시어머니가 여자의 두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예쁘기도 해라. 경준이가 복이 많아. 시어머니와 경준이 여자. 세 사람이 거실에서 웃음소리를 나누는 동안 저는 안방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돌덩이로 눌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 무게를 억지로 밀어냈습니다. 지금 감정에 빠지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거실에 가 있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리나지 않게 안방 옆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외장하드와 서류함은 그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챙긴 것은 눈에 보이는 귀금속과 옷가지뿐이었고 서재까지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 안쪽에 손을 넣어 바닥에 테이프로 붙여둔 보안 저장 장치를 떼어냈습니다. 제가 개발한 핵심 부품 설계도 원본 파일과 과거 회계 기록을 백업해 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겉옷 안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어서 경준이의 책상 앞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자 투명한 파일 한 묶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 호텔 영수증, 명품 매장 결제 내역, 전부 회사 법인카드로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금액 하나하나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영수증을 한 장씩 펼쳐가며 촬영했습니다. 날짜, 금액, 가맹점 이름이 선명하게 찍히도록 조명 아래에서 각도를 잡았습니다. 12장의 영수증을 빠짐없이 찍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준아, 내일 취임식 때 입을 넥타이는 골랐어. 저는 서재 문을 조용히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 모여 앉아 내일 취임식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안 나갔어. 빨리 안 나가고 뭘 꾸물거려. 시어머니가 제 등을 손바닥으로 밀었습니다. 어서 가. 더 볼 것도 없잖아. 저는 현관으로 걸어가 쓰레기 봉투 옆에 세워둔 캐리어 하나를 끌어냈습니다. 며칠 전 혹시 몰라 미리 싸둔 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말했습니다. 다신 이 집 비밀번호 누를 생각하지 마.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건 분함이 아니라 오늘 밤 안에 끝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항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 방을 잡고 캐리어를 내려놓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형 투자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가진 원천 기술의 가치와 독립연구소 설립 계획을 간결하게 정리한 메일이었습니다. 메일을 보낸 직후 저는 전화기를 들어 두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 제 특허 관련 업무를 맡아주던 변리사에게였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맞춰서 내용 증명을 보내주세요. 경준이 회사 앞으로요. 내용은 제가 지금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변호사에게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실행할 법적 절차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대리인 위임 계약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대면으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경준이 회사의 연구소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핵심 기술이 담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자 화면이 떴습니다. 저는 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열어 기존 비밀번호를 제 개인 인증 없이는 절대 풀 수 없는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꿔 넣었습니다. 이 서버의 설계도 데이터는 이제 저 말고는 아무도 열어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경준이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등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번호도 그 아래에 추가했습니다. 호텔 침대 위에 내일 아침 입을 옷을 꺼내놓고 캐리어 안의 짐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여권, 보안 저장 장치, 노트북, 충전기. 빠진 것은 없었습니다.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호텔 욕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어젯밤 꺼내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로비로 내려가 체크아웃을 마친 뒤 호텔 앞에서 공항 리무진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8시가 조금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출국 수속을 밟기 전에 공항 1층 은행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지갑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창구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수표를 제 개인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직원이 수표를 확인하고 입금 처리를 했습니다. 1억 원이 제 계좌에 찍히자마자 저는 스마트폰 뱅킹을 열어 그 돈을 전액 해외 계좌로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해외 체크카드와 연결해둔 계좌였습니다. 송금 완료 알림이 뜨는 것을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던지듯 내민 그 돈이 이제 제 것이 되었습니다. 출국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서서 시계를 보았습니다. 8시 47분. 9시까지 13분 남았습니다. 저는 3층 출국장에 도착해 탑승 수속줄에 섰습니다. 여권과 항공권을 카운터 직원에게 건네고 캐리어를 붙인 뒤 보안 검색대를 향해 걸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9시 0분이 찍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는 제가 미리 짜둔 것들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제 변리사가 경준이 회사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특허를 허락 없이 쓰고 있으니 당장 멈추라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였습니다. 같은 시각 제 변호사는 경준이 회사가 거래하던 해외 바이어 3곳의 한국 지사장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경준이 회사는 제 특허를 더 이상 쓸 권한이 없으니 지금 맺어진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노트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준이 회사의 사내 전산망 관리 화면에 접속했습니다.
연구원들에게 부여되어 있던 설계도, 열람 권한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이제 회사 안에 누구도 제가 만든 핵심 기술 데이터를 열어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으며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경준이 회사는 오늘부터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빈 껍데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제 특허 없이 맺은 계약들은 전부 무효가 되고 바이어들은 위약금을 물릴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회사 지분을 포기했지만 그 대신 경준이의 횡령과 배임에서 제 이름을 깨끗하게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질 때 저는 거기에 한 발도 걸쳐 있지 않게 됩니다. 출국장 면세 구역을 지나 탑승구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검찰청의 익명 제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어젯밤 경준이 서재에서 촬영해둔 법인카드 영수증 사진들을 하나씩 첨부했습니다. 호텔비, 명품 구입비, 전부 회사 돈으로 결제한 사적인 소비 내역이었습니다. 제보 내용을 간결하게 적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접수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옆면의 작은 구멍에 핀을 꽂아 유심칩 트레이를 빼냈습니다. 한국통신사 유심칩을 손가락으로 집어 올렸습니다. 옆에 있던 쓰레기통 뚜껑을 밀고 유심칩을 안에 떨어뜨렸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빈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탑승권을 직원에게 건네고 통로를 지나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등석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속도를 올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바퀴가 지면을 떠나는 순간 저는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가 수평으로 접어들자 좌석 앞 화면에 기내 와이파이 안내가 떴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와이파이에 접속했습니다. 미국 도착 직후 만날 실리콘밸리 투자사 담당자에게 보여줄 발표 자료를 열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핵심 부품의 원리, 적용 가능한 산업 분야, 예상 수익 구조를 영문으로 정리한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10시간의 비행 동안 한 장 한 장 문장을 다듬고 도표를 수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항에 내리자 건조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예약해둔 레지던스 호텔에 체크인하고 캐리어를 방에 내려놓은 뒤 근처 통신사 매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새 스마트폰과 미국 번호를 개통하고 매장을 나오니 주머니 안에 새 전화기가 낯설고도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실리콘밸리 투자사 본사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넓은 잔디밭이 펼쳐진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안내 직원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가자 투자사 책임자인 마이클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메일 잘 받았습니다. 직접 오신다고 해서 놀랐어요. 마이클이 회의 테이블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보안 저장 장치를 꺼내 연결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개발한 핵심 부품의 원천 특허 등록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계도 원본 파일이에요. 화면에 특허청 발급 문서와 설계도 도면이 차례로 떴습니다. 마이클이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이 기술의 소유권이 본인에게만 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저는 특허 등록증의 발명자 란과 권리자 란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발명자와 권리자가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나 다른 누구에게도 양도한 적 없어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앉은 기술 담당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기술 담당자가 설계도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마이클에게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마이클의 눈이 커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수준의 원천 기술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마이클이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독립연구소를 세우겠다고 하셨죠. 저희가 설립 비용과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지분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함께 가고 싶습니다. 마이클이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한 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백만 달러 규모입니다. 오늘 우선 가계약을 체결하고 세부 조건은 법률팀끼리 조율하는 걸로 하시죠. 마이클이 펜을 들어 계약서 맨 아래에 서명했습니다. 저도 펜을 받아 제 이름 석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마이클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악수를 건넸습니다. 좋은 파트너가 되길 기대합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방 책상에 노트북을 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국 시간을 계산해 보니 내일 오후가 경준이의 대표 취임식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일 취임식 시간에 맞춰 내용 증명 서류를 들고 행사장으로 가주세요. 바이어 지사장들에게도 같은 시간에 현장으로 와달라고 연락해 주시고요. 변호사에게서 10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행사장 로비에서 지사장들과 합류하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확인하고 메일함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경준이 회사의 연구소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서버 접속 기록을 확인하니 오늘 하루 동안 연구팀에서 수십 차례 비밀번호 해제를 시도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부 실패로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서버 메인 화면 설정 메뉴를 열었습니다. 내일 취임식이 진행되는 시간에 맞춰 서버에 접속하는 모든 컴퓨터의 경고 안내문이 자동으로 뜨도록 예약 설정을 걸어두었습니다. 특허권자 요청으로 인한 데이터 접근 영구 차단. 붉은 글씨로 작성한 안내문을 저장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바이어 3곳의 지사장들에게 보낼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계약 파기 최종 확인이었습니다. 본문에는 특허권자인 제가 사용 허가를 철회했으므로 경준이 회사와 맺은 모든 납품 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 메일 역시 내일 오후 3시에 자동 발송되도록 예약을 걸었습니다. 경준이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는 그 시각 바이어들에게는 계약 파기 메일이 도착하고 회사 서버에는 붉은 경고창이 뜨고 행사장 로비에는 내용 증명을 든 변호사가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내일 하루가 끝나면 경준이의 회사는 더 이상 서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경준이의 취임식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서버 접속 기록 화면을 띄워놓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시간으로는 아직 새벽이었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이 되자 서버 화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젯밤 제가 예약해둔 붉은 경고 안내문이 활성화된 것이었습니다. 특허권자 요청으로 인한 데이터 접근 영구 차단. 이 문구가 지금 경준이 회사의 모든 컴퓨터 화면에 떠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버 접속 기록에 연구팀 계정의 접속 시도가 연달아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3분 간격, 1분 간격, 30초 간격.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바꿔가며 미친 듯이 서버를 뚫으려 하고 있었지만 접속 결과는 전부 빨간 글씨로 차단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3시 12분 메일함에 알림이 떴습니다. 해외 바이어 지사장 중 한 명에게서 온 회신이었습니다. 특허권자의 허가 철회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회사와의 모든 거래를 즉시 중단하며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겠습니다. 5분 뒤 나머지 두 곳에서도 같은 내용의 답장이 왔습니다. 3시 24분 한국의 변호사에게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행사장 로비에서 지사장들과 합류 완료. 지금 들어갑니다. 저는 메일을 확인하고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순간 취임식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머릿속에 하나하나 그려졌습니다. 3시 41분 변호사에게서 두 번째 메일이 왔습니다. 내용 증명 전달 완료. 바이어 지사장들이 직접 계약 파기 의사를 현장에서 통보했습니다. 행사장이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최대 투자자인 강 회장이 대표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행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는 메일을 읽고 나서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4시 7분 변호사의 세 번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현장 정리 중입니다. 강 회장의 딸이 강 회장과 함께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대표는 단상 아래에 주저앉아 있었고 연구팀장이 뛰어들어와서 서버가 잠겼다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언론사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습니다. 저는 메일들을 차례로 다시 읽었습니다. 변호사의 짧은 문장들 사이로 행사장의 소리와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꽃향과 현수막으로 꾸민 화려한 단상 위에서 경준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모습, 강 회장이 시뻘건 얼굴로 경준이의 양복깃을 움켜쥐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투자자의 딸이 아버지 팔을 잡아 끌며 뒷문으로 사라지는 모습. 저는 노트북을 닫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출국 전에 혹시 몰라 가져온 구형 공기계가 서랍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유심은 버렸지만 이 전화기에는 자동 로밍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에 불이 들어오자마자 진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재중 전화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 번호 38통, 경준이 번호 14통, 합쳐서 52통이었습니다. 문자 알림도 쏟아졌습니다. 저는 문자 목록을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보았습니다. 전부 시어머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얘야, 전화 좀 받아라. 내가 다 잘못했다. 오해였어. 제발 서버 비밀번호 좀 알려다오. 우리 경준이 감옥 가게 생겼다. 너 아니면 안 된다. 한 번만 봐달라. 이 어미가 빌게. 제발. 메시지 하나하나가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줄이던 문자가 나중에는 화면을 꽉 채우는 장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끝까지 읽고 나서 문자 입력 화면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번호를 눌러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눌러 적었습니다. 빌붙을 생각 말고 제가 드린 그 1억이나 드시고 조용히 떨어지시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 표시가 떴습니다. 저는 공기계 뒷면을 열어 유심칩을 꺼냈습니다. 얇은 칩을 양손으로 잡고 힘을 주자 칩이 반으로 꺾이며 갈라졌습니다. 부러진 조각 2개를 쓰레기통에 떨어뜨리고 공기계의 전원을 껐습니다. 저는 빈 전화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의자를 돌려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이른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주일째 제 일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투자사와의 본계약을 위한 서류 작업을 진행하면서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장소와 인력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노트북을 열어 메일함을 확인하는데 한국 뉴스 알림이 화면 위쪽에 떴습니다. 저는 알림을 눌러 기사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커피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벤처기업 핵심 기술 빼돌려 미국으로 도주, 전직 대표 아내 산업 스파이 혐의.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경준이가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저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의 핵심 기술을 훔쳐 미국으로 도망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끝에는 경준이 측 변호사의 코멘트가 실려 있었습니다. 피고 소인은 회사 서버에 불법 접근하여 핵심 데이터를 탈취한 뒤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에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다른 기사들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비슷한 제목의 기사가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전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거액의 위자료를 뜯어냈고 회사 기술까지 빼돌려 해외 경쟁사로 넘기려 한 파렴치한 여자. 경준이가 돈을 뿌려 만들어낸 이야기가 사실처럼 포장되어 전국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기사 아래 댓글창에는 저를 향한 욕설이 빼곡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읽을수록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저는 댓글창을 닫고 다른 기사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인터뷰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시어머니가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목숨 같은 돈 1억을 강제로 빼앗아 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아들 회사까지 망쳐놨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 건지.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저는 영상을 끄고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를 악물어도 치가 떨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정식 집에서 저를 쓰레기 취급하며 돈 봉투를 던졌던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는 가련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사이버 레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이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억 들고 미국 튄 기술 도둑녀의 정체. 남편 회사 망하게 하고 해외로 야반 도주한 악녀. 영상마다 조회수가 수십만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경준이의 로펌이 한국 경찰에 압력을 넣어 저를 국제 수배 대상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실제로 수배가 이루어진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기사 제목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제 기술을 팔아넘긴 매국노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메일함에 마이클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법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연구소 설립 자금 집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이클의 메일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투자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판단이었습니다. 국제 수배 운운하는 기사가 도는 사람에게 수백만 달러를 맡길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한국은행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제 국내 계좌가 전부 동결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권 효력을 정지시키는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투자는 멈췄고 계좌는 막혔고 여권마저 위태로웠습니다. 그때 메일이 한 통 더 들어왔습니다. 경준이었습니다. 특허 소유권을 회사로 넘기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 현명한 판단을 해라. 저는 메일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메일함을 닫고 노트북의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한정식 집에서 녹음한 음성 파일, 법인카드 횡령 영수증 사진, 설계도 개발 일지, 특허 등록 원본. 제가 수집해둔 증거 자료들이 폴더 안에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경준이가 돈으로 산 기사, 시어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흘린 가짜 눈물. 거짓말을 거짓말로 반박해봤자
진흙탕 싸움이 될 뿐이었습니다. 해명 영상 하나로 뒤집을 수 있는 판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진실을 제대로 파헤쳐서 전국에 내보낼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매일 작성 화면을 열었습니다. 받는 사람 란에 한국 지상파 방송국의 탐사 고발 프로그램 PD 탐사대 메인 작가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어느 벤처 대표의 진짜 얼굴 제보드립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보 메일을 보낸 다음 날 PD 탐사대 메인 작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보낸 자료의 양과 내용이 방송 한 회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며 가능한 한 빨리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 책상에 노트북을 펴고 화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PD 탐사대 메인 작가의 얼굴이 떴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저희 팀 전원이 검토했습니다. 특허 등록 날짜가 남편분 회사 설립보다 2년이나 앞서 있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 공유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제 특허청 원본 등록증입니다. 발명자와 권리자 란에 제 이름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설계도 개발 일지인데 날짜별로 수정 이력이 전부 남아 있습니다. 작가가 펜을 들어 무언가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남편분 측에서는 회사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연구팀이 쓰고 있는 설계도는 제가 완성한 원본을 회사 서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원본 파일의 생성 날짜와 제 개발 일지의 기록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작가가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횡령 관련 자료도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도 방송에 쓸 수 있을까요? 전부 쓰셔도 됩니다. 저는 보안 저장 장치에 담아둔 파일들을 제작진 서버로 전송했습니다. 경준이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고급 호텔 영수증, 명품 매장 내역, 투자자의 딸에게 회사 돈으로 사준 고급 오피스텔 계약서, 억대에 달하는 유흥업소 결제 기록. 파일 하나하나가 서버로 넘어갈 때마다 작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횡령 금액이 수십억은 되겠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한정식 집에서 시어머니가 내뱉었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1억이면 너 혼자 먹고 살기에 충분하잖아. 빌붙을 생각 말고 이거 먹고 깨끗하게 떨어져. 이어서 경준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네가 거부하면 재산 분할은커녕 오히려 너한테 빚을 씌울 수도 있어. 한 푼도 못 받고 맨몸으로 나앉게 되는 거지. 작가가 펜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송 앞에서 돈을 빼앗겼다고 우시던 분이 실제로는 돈을 던지며 쫓아낸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 녹음 파일도 방송에 전부 내보내셔도 됩니다. 화상 인터뷰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PD 탐사대 특집이 전국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제목은 어느 벤처 대표의 두 얼굴, 누가 진짜 도둑인가였습니다. 저는 호텔방 노트북으로 실시간 방송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방송 초반에는 제 특허 등록증과 설계도 개발 일지가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깔렸습니다. 이 기술의 진짜 주인은 회사가 아닌 대표의 전 아내였습니다. 이어서 법인카드 영수증 사진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호텔비, 명품 구입비, 오피스텔 계약서, 유흥업소 결제 내역. 금액이 하나씩 자막으로 뜰 때마다 합산 금액이 늘어나 마지막에는 수십억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 한가운데 크게 박혔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한정식 집 녹음 파일이 방송을 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안방 TV를 통해 전국 수백만 가구에 울려 퍼진 것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경준이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며칠 전까지 저를 욕하던 댓글 창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경준이와 시어머니를 향한 분노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검찰이 저에 대한 수사를 전면 중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검찰 수사관들이 경준이 회사 본사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뉴스에 잡혔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회사 전체를 압수수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줄줄이 다른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전 경준이의 허위 보도자료를 그대로 실어 나르던 언론사들이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문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준이의 변호를 맡았던 대형 로펌도 수임 계약을 끊고 손을 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녁 뉴스 속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공항이었습니다. 경준이가 출국 심사대 앞에서 경찰에게 양팔을 잡힌 채 서 있었습니다. 횡령 증거를 없애고 해외로 도주하려다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경준이의 양쪽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마이클이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방송을 확인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보류했던 자금 1,000만 달러를 즉시 집행하겠습니다. 법인 계좌 정보를 보내주시면 오늘 중으로 송금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메일을 읽고 나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노트북 화면 한쪽에는 수갑을 찬 경준이의 뉴스 사진이, 다른 한쪽에는 마이클의 메일이 나란히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마이클에게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 법원은 경준이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횡령과 배임, 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간 거짓 고소, 언론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죄까지 전부 유죄였습니다. 법원은 경준이의 재산 대부분을 몰수했고 경준이는 교도소에서 작업복을 입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경준이가 그토록 자랑하던 벤처기업은 바이어들의 위약금 청구와 투자금 반환 소송을 버텨내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대표 취임식에서 화려한 꽃한 사이에 서 있던 그 회사는 이제 폐업 신고가 끝난 빈 사무실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경준이의 재판 비용과 밀려드는 빚을 막기 위해 시어머니는 평생 자랑하던 강남 아파트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아파트며 금붙이며 전부 빚쟁이들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월세방으로 쫓겨나갔고 새벽마다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돌며 폐지를 줍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한정식 집에서 1억짜리 봉투를 던지며 눈엣 가시라고 불렀던 그 사람의 끝이었습니다. 투자자의 딸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경준이가 회사 돈으로 사준 오피스텔이 문제가 되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강 회장은 가문의 먹칠을 했다며 딸과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취임식 날 맨 앞줄 한가운데 앉아 새 안주인 행세를 하던 그 여자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식을 캘리포니아의 제 사무실에서 들었습니다. 마이클이 보내준 1,000만 달러로 세운 저의 부품 솔루션 기업은 1년 만에 미국 업계에서 손꼽히는 회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가진 원천 특허를 기반으로 만든 제품들이 미국과 유럽의 대형 기업들과 잇따라 계약을 맺었고 직원 수는 15명에서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2달 전
미국의 경제 잡지 포브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 주목해야 할 글로벌 여성 경영인 명단에 제 이름을 올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잡지가 나오던 날 서점 진열대에 꽂힌 표지를 보았습니다. 제 얼굴 옆에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이름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언덕 위에 있는 제 집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월요일 아침에 결제할 새 프로젝트 서류가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야자수 사이로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돌려 서재 벽 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1년 전 인천공항 은행 창구에서 받은 입금 확인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1억 원 입금 완료. 시어머니가 저를 쫓아내기 위해 던진 돈이었습니다. 저는 액자를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돈은 저를 짓밟으려고 던진 푼돈이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첫 번째 발판이 되었습니다. 호텔비를 내고 비행기표를 끊고 미국 땅에 첫 발을 딛게 해준 돈이었습니다. 저는 액자에서 눈을 떼고 책상 쪽으로 의자를 돌렸습니다. 새 프로젝트 서류의 첫 장을 넘기고 펜을 들었습니다. 결제란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서류 위로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어머니가 던진 1억 원은 저를 쫓아내기 위한 푼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 손에서 비행기표가 되었고 미국 땅에 첫 발을 딛게 해준 종잣돈이 되었죠.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무시한 그 사람이 사실은 모든 걸 움직이고 있던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집안일이나 하던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회사의 심장을 만든 건 그 쓸모없다던 사람이었고 그 심장이 빠지니까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죠. 돈으로 사람을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는 결국 그 돈보다 훨씬 큰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교도소에 갔고 자랑하던 강남 아파트도 빼앗겼고 마지막에는 새벽마다 폐지를 주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반대로 모든 걸 빼앗기고 쫓겨났던 한 여자는 자기 실력 하나로 태평양을 건너 다시 일어섰습니다. 결국 사람의 진짜 값어치는 누가 옆에 있느냐가 아니라 자기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